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파트 가격 폭락은 없다. 소폭 하락은 있을 수 있어도 폭락 사태로 가지는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가격은 폭락한다. 시기도 임박했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9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 두 번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할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시장금리를 따라갑니다. 결국 시장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까지는 가지 못해 가지고 이분들의 주장이 그렇게 보면 별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시장금리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금리잖아요. 그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해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면 설득력이 좀 있는데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면 좀 설득력이 크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인데 지금부터 5년 전부터 IMF가 경고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가계부채 문제가 내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GDP 대비 이제 가계부채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대부분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가계부채 문제도 GDP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기업이 가계부채 상환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GDP는 기업이 창출하는데 대부분 우량 기업이 창출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었으면 우량 기업들이 수출도 많이 하고 국내 매출액도 많고 그러다 보니 GDP 창출액은 우량 기업이 대부분 창출하는데 가게는 자영업자가 많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를 얘기하면 가계부채 상환 능력 문제가 좀 가소평가되었어요. 그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설득력이 있는데 GDP 대비로 이렇게 하면 좀 낮게 그 저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세 자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까지 하면 이제 한국이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 감소 얘기도 많이 합니다. 청년 실업도 많이 증가했고 자영업도 지금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엄청 힘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한계기업도 2007년에는 그 30%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 상장기업에. 그런데 지금은 50% 육박하거든요. 여하튼 실수요자 감소한 거는 맞아요. 이 얘기도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거든요. 바로 아까 기준금리 저거와 관련되어 있는데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시장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정책 놔주고 쉽게 하면 기준금리는 낮은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출 규제를 하니까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죠. 정부의 얘기가 신뢰도를 잃으면서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장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시장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어차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금리 범위 내에서 할 테니까 결국은 시장금리 중심으로 해갖고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에까지는 아파트 폭락론자도 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가계부채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GDP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실제 가계부채 상환 능력과 관련된 얘기해야 되고 또 부채도 제1금융권의 금액이 얼마고 제2금융권의 금액이 얼마고 제2금융권의 금액은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니 전체 가계대출 중에 한 40% 되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금액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실소유자 감소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이 얘기도 뭐 수년간 지속되어 온 얘기예요. 뭐 서울 지역 같은 데는 그 대기업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1년 연봉을 18년간 모아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도 18배까지는 높지 않을 것 같아요. 한 10배에서 10, 한 2, 3배까지는 올 수 있을지언정, 그 얘기도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 지금 새로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아파트 가격은 상승해 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부각되는 이제 폭락으로 온 자들의 주장이 환율 급등 현상이 위기의 신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율이 왜 중요하게 거론되느냐 하면요. 2007년, 8년에도 환율 급등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환율 급등이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부분적으로 영향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들도 영향을 받고 조금 부자가 아닌 사람도 영향을 받으니까 환율 급등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환율 급등이 언제 나타날 거냐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125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환율 급등 현상도 1250원에서 조금 더 오르거나 해갖고 내려올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환율 급등 현상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제가 11월이나 12월경에 한번 이 환율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다룰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좀 더 그 아파트 가격 하락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환율 급등을 기술적 분석이 아닌 펀더멘털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는 포유 환율 연구소가 가장 구체적이고 또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그 신뢰도라 하나 훨씬 높기 때문에 그때 가서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 최근 한 10년간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면 공포 분위기를 심어줄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그런데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과연 미국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인플레이션으로 봐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한국도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 성장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 문제도 미국보다는 오히려 낮은 편인데, 이 환율 문제가 이제 나중에 물가 급등을 초래할 수는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폭락관자의 주장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 거품 붕괴도 아직은 소수 의견입니다. 김영익 교수 같은 분은 이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 우리가 어떤 위기를 머지않은 장래에 경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소수 의견은 아직 있어요.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이다. 주식시장 거품 붕괴 얘기도 또 주가 못 오른다는 얘기도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고 주가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급 가다 문제 이것도 1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잖아요. 이제 서울도 100%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 빈집이 1000만 세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도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택 가격이 상승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환경이 무르익지는 않았다. 아파트 가격이 큰 폭 하락할 수 있는. 그러면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 하락은 어떠한 환경 때문에 나타났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할 텐데 그것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대화를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아파트가 공급 증가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아파트가 가격이 결국 상승해 왔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가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도 2007년에 완공되는 거로 알고 그때부터 입주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아파트는 공급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추론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상승해 왔는데 언제가 지금 문제가 될 것이냐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결국
아파트 시장 환경이 과거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폭락을 한 건지,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또 어떠한 시장 환경에서 폭락이 일어났는지. 일본들은 어떻게 보면 환율의 급등의 문제가 아니고요, 환율의 급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달러당 200엔에서 100엔대까지 내려온 게 문제예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주식시장이 거품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주식시장 모두 한꺼번에 외환시장이 우리하고는 좀 거꾸로 일어난 케이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환율 급등 현상도 위험하지만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도 위험하다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왜냐하면 수출 업체가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일본도 수출 주도형 산업이고 우리도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예요. 그래서 원래 연초에 900원까지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900원까지 간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초래할 파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이 환율이 급락을 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위기로 초래됐다는 얘기, 아파트 시장 위기의 주범이라는 얘기는 아마 포유 환율연구소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환경은 이제 조금씩은 축적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트리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무엇일까라는 게 이제 관건 아니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대비는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얘기한 주제는 앞에서는 아파트 폭락은 없다라는 사람들의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아파트 가격 폭락론자들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렇죠?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아파트 투자를 해가 큰 이익도 본 사람이고 또 그 아파트 관련 부동산 관련 투자에서 또 폭망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또 환율과 관련해서도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 측면에서는 가장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 시간에 그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은 무엇이냐, 그리고 환경은 어떤 환경이 되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냐, 과거 경험상, 그리고 지금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길래 얼마만큼 하락할 것이냐, 또 과거에 4,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었다면 이번에는 얼마 정도 지속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부터 이 얘기가 또 오히려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다음 시간은 환경의 문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이 대응 전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다른 어떤 그 부동산 관련 쪽에서 폭락만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폭등 내지는 지속적인 상승만 얘기한다든지 그런 분들하고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하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